소위 힘센 자본가들이 담합하고 독점하고 결합하면서 약한 노동자들을 계속 탄압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소득 분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수요가 죽고 시장이 죽어서 결국은 대공황이 왔다는 그런 논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극복한 게 노동자들한테 단결권을 부여하고 집단 행동할 수 있게 해주고 오히려 보호하고 이러면서 미국이 어쨌든 50년 호황을 이루게 된 한 원인이 됐다. 물론 전쟁도 한 원인이었지만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이 사회적으로 소수의 강자 기업들, 뭐 진짜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거기에 거의 다 대부분 종속된 압도적 다수의 납품 기업들, 이게 어찌 보면 생태계인데 여기서도 힘의 균형을 이루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된 것 같아요. 강자들은 자기 힘을 주체를 못 하거든요.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정부 역할로 전 중소기업들 또는 뭐 가맹점, 대리점 뭐 등등 연합 단결 활동을 할 수 있게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그게 예를 들면 소지 약자들의 횡포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 되면 그걸 통제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통제하는. 지금은 원칙적으로 통제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잖아요. 이걸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다른 부처들도 좀 제가 공모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소상공인 그렇다 하시더라도 중소기업들이 활력을 가지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쥐어짜이고 예를 들면 영업이익률도 막 전부 겨우 생존할 수준으로만 유지되고 뭐 경영 개선하면은 대기업한테 다 뺏기고 이런 상황이 되면 경영 개선할 필요도 없고 해봐야 뺏기니까 좋은 인재를 쓸 수도 없고 성장 발전하기도 어렵고 이게 지금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중소기업이 당사자니까 좀 그걸 좀 정리를 좀 하든지 연구를 좀 하든지 해서 제가 공정거래위에는 그 얘기를 좀 이미 여러 차례 했잖아요. 제가 네네. 국무회의에서. 예. 근데 아마 쉽게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건 당사자인 중소기업 쪽에서 뭔가 논리도 만들고 체계도 만들어서 당연히 예를 들면 어느 기업하고 거래하는 작은 기업들이 있으면 당연히 집단 교섭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뭐 하여튼 뭐 거래를 안 한다고 압박을 하든지 해서 정상적인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그 고민을 좀 깊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대통령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이제 짧지만 와서 중소기업 정책들 보면서 이 대기업과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유난히 한 기업과 한 기업의 관계 속에 있다. 이게 납품 기업한테 딴 데 납품하지 마. 이걸 기본이라면서요. 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발한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 부분들이 지금까지 오랜 시간 고착되면서 좀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게 제가 짧은 시간.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꽤 여러 군데서 듣는데. 제일 황당하게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나한테만 납품해야지 딴 기업에 납품하면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압박을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기술 개발에서 제품 개발을 하면 자기가 납품하는 주요 업체에만 납품을 해야 되고 딴 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종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네, 저도 기업에 있었으니까 왜 기업은 그런 건지는 저는 좀 이해는 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또 주고받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이 대기업에만 온 게 아니라 대기업이 여러 가지 노하우도 주고 자본도 주고 했던 관계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일을 하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조정과 역할은 좀 정부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선진사회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부작용은 없애고 개선은 하고. 그다음에 창업 앞으로는 이제 어딘가 누군가에 고용돼서 뭐 평생을 살아야 되는 시대가 가버렸잖아요, 이제는. 네. 아무리 좋은 직장 취직해도 언제 그만둬야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사회가 돼서 결국은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하여튼 여기 뭐 아까 발표 내용에도 있었지만 정말로 중요한 요소는 우리는 한 번 실패하면 재기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네. 특히 금융제도 뭐 연대 보증해가지고 한 번 실패하면 평생 빚쟁이 돼버리고 정서적으로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실패했던 사람이야 라고 일종의 낙인이랄까? 불신의 원인이 되는데 이론적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똑같은 자질과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예. 좌절하고 무슨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면 그건 경험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실패 예. 자산이 있기 때문에 경험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인정해주고 거기에 오히려 더 기회를 더 북돋아 주어야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제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정책 측면에서도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이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되거든요.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가 돼야죠. 네. 그래야 용기를 갖죠. 그래서 이 제도전 펀드 뭐 이런 것도 좀 아까 늘렸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늘리시고 어떤 실패를 자산으로 삼아서 다시 재기하는 것도 많이 보여주고요. 격려해주고 판도 많이 깔아주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도 뭐 차라리 저는 몇 번 실패해서 3번 실패해서 플러스 3점 뭐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난 그 실제로 타당성이 있다 보이지는데. 실제로 투자 평가할 때도 그런 VC들에서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창업 경험이 있고 어디까지 키워봤는가에 대한 경험들 이런 것들도 판단하고 있어서. 그런데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서구 선진 국가들은 그게 당연한 걸로. 네. 예를 들면 지원 결정을 할 때도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고 하던데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거기에 못 미친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이에요. 지난번에